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광폭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강성 이미지를 깨고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두루 만나면서 협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해찬 효과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된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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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찬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짚어보시죠. 양 이사장님. 뭐 사실 강성, 독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행보를 보면 협치를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일단 그 협치 영역에 있어서 청와대와 이해찬 당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다음에 야당과 이해찬 당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영역이었었거든요. 야당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근데 야당 부분을 보면 어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로 웃으면서 가시를 양쪽에서 담는 인사들이 있었었는데 어제는 딱히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불편해졌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던 관계인데 예전에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진보적인 색채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이해찬 당대표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보수적인 입장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 있어서 두 분이서 논리적으로 이 다툴 때나 토론을 할 때나 이야기할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불편함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강 이상설을 일거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행보를 보면 해소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이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지를 참배했다라는 것,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융합적이고 당평적인 이미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 번째 첫 지역 최고위원회를 구미에서 한다. 구미는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곳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상징적인 행보를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또한 말씀드렸던 건강 이상설. 구미 갔다가 강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경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지역 행보를 보면 건강 이상설을 또 날려버리면서 상징적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자기 총선에 의미를 또 부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존의 당대표가 현충원 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에서의 당대표 인사로 마무리를 했으면 이해찬 대표는 어제 오늘 하고 이번 주 내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야당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해서요.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좀 불편해졌다고 하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말씀을 참 굉장히 길게 하셔가지고 좀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신 것 같습니다. 좀 깜빡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서고금과 유사 이래로 정치권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죠. 이게 독일 말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곧 남의 불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치권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야당이 불편해질까 아니면 여당이 더 나아질까 이런 것은 협치적 구조에서 봤을 때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적 한계상
여당이 잘못해야 야당이 행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벽한 협치는 없죠. 그래서 악수를 하고 서로 웃는 것은 굉장히 젠틀한 가식적 행위라고 봅니다. 정치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과연 불편해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의 옛날과의 인연을 통해서 협치를 해줄까? 아니다 이거죠. 정당은 정당이고 결국 여당이 어떤 엇박자를 내줘야만이 야당이 여기에서 기회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야당과 소통 구조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통 구조를 만들어놔야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테이블이 여러 가지 있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좋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지피지기라는 말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네. 내가 남을 알고 있고 남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정치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김병준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 봅니다. 상당히 서로가 불편하죠.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갑이고 어리고 따지기 전에 굉장히 아쉬운 쪽은 누구냐? 이해찬 대표 쪽이죠. 민주당이죠. 네. 왜냐하면 여소야대 형국이에요. 여대가 아닙니다. 여소야대 형국이고 야당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한반도 영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어리의 입장, 어쩌면 그런 요청을 가진 것이 이해찬 대표이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있죠. 이해찬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여당, 집권 20년 프로젝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가장 놀랄 만한 협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촛불의 정신을 이어가는 적폐청산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에 대한 강한 여당의 입장, 이건 소위 말해서 집권 20년 프로젝트는 내부용이죠. 선거 캠페인용입니다. 내부의 당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 대의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그런 내부용이다 봅니다만 두 가지는 메시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지 충돌이냐 그러면은 강한 협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목소리 뭔가 내놔줘야 되는 거예요. 강한 협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적폐청산 촛불의 정신을 계속 이어서 개성 발전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적폐라는 부분이 야당을 겨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찬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도 길고 말도 어렵고 집중점도 없는 이야기를 참 길게 하십니다. 아니 그걸 뭐 해석하지 저희가 못하신다니까. 준비한 게 많으니까 일단 답변은 두 분 다 조금 짧게 가야 돼요.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청와대와의 관계도 보시죠. 네.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 때 추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다. 좀 더 민주당에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대한다라는 게 감지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제 이제 그 전 의원 집단 연찬의 이야기를 이제 청와대 초치해서 하겠다 한 부분은 신임 당 대표에 대한 그 청와대의 기본적인 예우고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강성 이미지고 그 다음에 총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실장이었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추측인가요? 그런 추측들과 그 선입견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생각은 그 말씀을 그게 좀 떨리시고 계신데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떨었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원래 한 뿌리입니다. 약초를 많이 쓰게 되면 독초가 되고요. 독초를 적당량하게 쓰게 되면 약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양리적인 발음 안 되는 건 하지 마시고 아시는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힘드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청와대 여당의 관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의 여당 체제 이것을 청와대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협치적 체제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과하게 이해찬 대표 체제가 존재성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강한 여당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청와대가 또 협소해집니다. 협소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정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해찬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죠. 이해찬 대표의 입장은 진보 정권의 20년 장기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정책적인 엇박자를 나온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해찬 대표 체제가 상당히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뭔가 모르게 여당의 역할을 축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격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내부 불협화음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파가 상당히 많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정치공학적 함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다.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넘겨서요. 황수경 통계청장이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통상 임기가 2년 정도인데 지금 13개월 만에 교체가 됐다. 이게 청와대 입맛에 안 맞는 통계를 낸 게 이유다라고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통상 그 임기가 2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인데 3년이라 하더라도 이 인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널공들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들이나 공무원 출신들한테 1년 6개월씩 또 쪼개서 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찬가지로 통상 임기라는 건 없다. 그리고 차관 임기는 그 통상 평균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평균 1년 2개월의 차관 임기가 있고 인사 수요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가 이제 청와대 설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계청장만 그 바꾼 게 아니고 가기정통부를 비롯해서 6개의 차관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명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질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5월 그 발표됐던 가계 동향 조사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월 달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8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이미 5월 달에 가계 동향 조사가 뭐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 전 통계청장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통해서 뭐 큰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말 잘 듣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메시지가 상당히 크죠. 메시지가 크고 방금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정무직 같은 경우에 임기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판단해서 여기서 교체 시기가 있으면 그냥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임기 보장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통계청장에 왜 하필 지금에 와서 교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야당이 오해할 만하죠. 왜냐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정부 여당의 불리한 수치만이 계속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방금 양 박사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소득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하자마자 바로 통계청장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통계청장의 이런 발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충성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맥락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정치적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불이 났다고 외친 사람을 불을 끄지 않고 불난 사람을 혼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발표 나자마자 경질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월 달에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8월 말인 지금 시점에 교체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표현이 저는 이게 화면 이 내용이 지금 2대1 인터뷰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동영상을 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문자로서의 오해의 소지는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임식에서죠. 정확하게 이제 이 의도와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가 당연히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불이 났다고 외쳤던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불 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임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경질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치적 도구로서 통계를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예.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과연 이게 타당하고 적당한 표현인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표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예.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석을 하고 2차, 3차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전문위원 9명이 앉아가지고 5대 4로 갈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에 한국갤럽에서 5대 4로 손들기 해가지고 사실상 갤럽이 맞추고 코리아 리서치가 KBS에서 했는데 코리아 리서치는 5대 4로 지는 걸로 나왔고 DJ는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현장에서 많은 여론을 듣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과학적인 가중치를 넣고 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놓고 또다시 해석을 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임 통계청장과 신임 통계청장을 놓고 신임 통계청장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잡아가는 과정인 건지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인 건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일절 배제하고 정치적 도구로서 통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앉혔고 전임 통계청장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독립된 통계를 하려고 하는 선한 사람이고 신임 통계청장은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 관점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다. 이게 바로 잡아가든 왜곡을 하든 확실한 건 어쨌든 앞으로 가계 동향 조사가 추가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성을 가지고 좀 야당에서 아주 많이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의 통계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정책의 나침반 역할입니다. 통계에 대한 정확한 수치 그리고 균형된 수치를 통해서 이 정책이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나침반 역할하는 게 통계청입니다. 수많은 민간기관의 통계 관련 연구기관들과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통계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통계만큼 신뢰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은 그 인사라든가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통계가 왜곡된다 그러면 정책이 왜곡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피해는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국민에 대한 나침반이다.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다 이야기해서 그냥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여인의 울음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하자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임식에서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간접적인 메시지든 직접적인 메시지든 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했었죠. 네, 그런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양 박사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왜 하필 지금 통계청장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인사라는 것은 상당히 자율적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조정할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때에 그런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을 묶듯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지표가 거죠. 아주 나쁘게 나오는 이 시점에. 그렇죠. 신뢰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계 동향 조사 다음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었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박힌 표본으로 기존의 조사에 해석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다음에 표본이 바뀌고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통계청장도 이러한 논란이 일었으면 기존의 해석 방식과 새로운 해석 방식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해석 방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가중치를 줬고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했다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청장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그 조사 방법론과 해석 방법론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조사 방법론과 그 해석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아직까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뭐 그 깊은 산속에 그 여인이 뭐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상한 음모론과 어시시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저런 토론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아니 드릴래야 아니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 네. 뭐 대한민국이 지금 기곡산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록산장 이야기하셨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통계는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통계는 정확한 수치 영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 통계 영역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대한 인사 이 부분은 오히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 경질하느냐? 예. 지금 교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후임을 보니까 과연 앞으로 이 통계청장이 주도하는 통계청장의 수치를 믿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가지는 당연한 의심이고 당연한 의혹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양 박사님 의도대로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무적으로 실패한 거죠.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죄송한데요. 시기적으로 충분히 조절해서 오해가 없게 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오해를 소지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거는 예. 제가 이야기 한번. 대학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강의를 한 사람이고 예. 사회과학 방법론은 데이터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수없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다 이 경우에서 저 경우의 수를 놓고 다 대입을 해보고 그 중에서 최적의 그 데이터를 뽑아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인 박사님이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강의를 안 해보고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데이터는 아주 깊게 그 시점에서의 가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가치가 배어 들어가야 통계는 맞고요. 말 그대로 1+1은 2, 2+3은 5. 이러한 산수가 아니고 통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가중치라는 변화와 그다음에 거시적인 그 경제적 시각 이 모든 알겠습니다. 것들이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내놓는 교집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가치가 안 들어가는 그 수치로만 네. 바라보는 시각은 통계의 통자도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강의를 해보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건좀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그런 발언은 조금 그래요? 부적절한 것 그 저분 같습니다. 좋아하시는데. 주제를 바꿔볼게요. 예.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지금 8.27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은 뭐 사실 대책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쉽게 잡힐 분위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매물은 더 자취를 감추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현 규제 방침. 그냥 이런 얘기가 있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죠. 예.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갖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개입을 해서 그렇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성공한 사례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자체가 과연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런 시장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그러면은 지금 공급 시장을 확대시켜서 예. 수요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둬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지금 부동산 서울의 집값이 왜 뛰느냐 이런 걸 보면은 간단합니다. 도심 즉 서울 도심에 있는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수요를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지방에는 공급이 과잉이고 서울에는 공급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신청을 네.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개발해가 30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양극화 현상에서 이 정책 자체가 과연 먹혀들까에 대한 문제예요. 오히려 양극화 심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급이 과잉돼 있는데 네. 지금 수도권에 대한 집값이 문제인데 수도권 주변에 특지를 개발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수도권으로 영입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둘째로 수도권 지역의 공공특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 그게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서울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연 안정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은 뭐 시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집값을 지금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 작은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청과 국토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 그 안에서도 협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이 어긋나는 과정들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측면이 이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 아픈 대목이고 그 다음에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해서 수많은 조치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천정부지로 솟았던 아픔들이 소비자들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재발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좀 더 강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을 더 강하게 조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00조의 네. 그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품이 터졌을 때의 그 고통들은 말 그대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또 답습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단기 처방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